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에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 부동산 얘기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 한문도 교수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학교가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재직하시는 데가. 계속 아니고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바뀌신 겁니까? 네. 그렇군요. 제가 못 따라가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죄송할 게 아니고요. 네. 궁금해서 그냥 여쭤봤습니다. 지금 최근에 대통령 SNS 메시지가 굉장히 세게 나옵니다. 정책이 같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특별히 여기서 좀 주목하고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1월 25일부터 양도세 중과 종료 그 메시지부터 해서 오늘도 제가 알기로는 또 하나 올리셨고 그런데 너무 많이 올리셨는데요. 일단 내용들은 다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그 중에서 제가 여러 번 이제 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좀 제가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문구가 좀 있습니다. 여러 문구 중에 제가 소개시켜드리면 여러 이제 워딩 중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계곡 정비나 주가 5천 달성이 세인들이 이렇게 다들 불가능할 거라고 했지만 결국에 한 것처럼 어렵지도 않고 부동산 정책은 더 어렵지도 않고 훨씬 더 중요한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런 표현은 사실 역대 대통령 중에 처음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킨다고 했어요. 이게 이제 안정시킨다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부분하고 중요한 게 또 국민을 믿고 정치적 유불리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딱 못을 받고 그리고 이제 해석을 하나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들으면 정부 정책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고 여기까지 문구에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지금 받고 있죠. 여론조사 결과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지를 받고 앞에 말은 당연한 얘기고요.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 이 문구가 제일 저는 이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사익에 근거한 일부의 저항은 성공할 수 없고 결국 손실을 입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문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릉 CC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발표하고 나서 5년 동안 착공을 못했잖아요. 그것도 유휴부지도 많이 개발한다 그러는데 예전에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이번에 발표한 것도 내용은 좋은 것 같은데 과연 실행될까라는 이제 퀘스천을 좀 많이 찍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사익에 근거한 일부의 저항은 성공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럼 여기가 우리가 문구를 해석할 게 나라 땅이잖아요. 국가 땅이니까 국가가 하겠다는데 그것도 뭘 위해서요? 어떤 다른 일부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대한민국의 최대 문제인 부동산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니 이걸 누가 뭐라 그러냐? 그럼 반대하거나 이런 분들 때문에 이제 사업이 지연된 게 많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못을 박으신 거예요. 사익에 근거한 일부의 저항. 반대하는 분들의 목적은 뭘까요? 다주택자라는 거죠? 청년들이나 무주택자를 생각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못을 박으셨다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세게 좀 받으셔야 되고 두 번째가 거주, 비거주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비거주인 집이 보유세가 더 많아야지 정상일까요? 아니면 거주주택이 많아야 정상일까요? 보유세는 비싼 집이 많고 이제 장기 보유 이런 거죠. 비싼 집인데 그건 이제 말씀하신 건 기본이고 비싼 집인데 20년, 30년 살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유세 부담을 적정선에 해야 되는데 살지도 않으면서 집을 갖고 있어요. 그 부분은 누가 봐도 부자지 않습니까? 남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등해서 이 보유세를 좀 올린다고 했을 때 제가 볼 때 국민의 대부분은 찬성할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의 숫자가 2,300만 가구 중에 300만 가구가 좀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국민의 1주택자, 무주택자 분들의 가구 수가 거의 90%니까 이거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거주, 비거주에 대한 것이 이번에 양도세뿐이 아니라 나중에 장특공제도도 없앴다고 했는데 또 보유세 부분으로 중장기적으로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자산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양도세 중과를 이제 유예해 줬잖아요. 유예를 하다가 이제 그게 네네, 이제 그동안, 없어지는 네. 건데 5월 9일자로.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조정 대상 지역만 적용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그렇죠. 규제 지역들이요. 그렇죠. 예를 예. 들면 어디 군에 뭐 두 채 갖고 있다고 해서 양도세가 네. 중과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건데 전반적으로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주택이 이제 너무 규제하다 보니 똘똘한 한 채 현상으로 강남이나 마용성 핵심 지역에서 너무 올랐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세금이 너무 또 채수 개념으로 너무 많이 접근하지 않았냐. 네. 가액 기준 접근을 좀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장기 보유한 분들 공제해 주는 건 맞지만 그 이익이 이제 뭐 압구정 이런 데는 몇십억씩 맞습니다. 네. 나니까 그 그렇죠, 세율도 그렇죠. 좀 손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뭐 공론화되었죠, 일단은. 네.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에서 이 자산 소득에 대해서 네. 비과세를 하는 경우는 사실 그 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유난히 좀 우리나라가 강하거든요. 아, 네. 네, 다른 부분은 비과세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네. 그럼 자산 소득이 있으면 소득에는 세금이 따른다는 건 조세 원칙은 기본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을 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거를 과도하게 많은 세금을 80%까지 안 내니까 네,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 네. 내가 집을 사가지고 몇 년은 살고 몇 년은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을 안 낸다. 근데 주택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판단된 지역들은 어떨까요? 네. 당연히 투자 수익이 일반 자산에 비해서 훨씬 높다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똘똘한 채로 몰리게 됐고 반면에 말씀 주신 대로 다주택자들은 이제 중과 쪽으로 가다 보니까 네. 다주택자들이 기존의 주택을 팔고 똘똘한 채로 넘어가는 현상들이 사실 요즘 일어나는 강남발 부동산 폭등을 일으킨 요인도 분명히 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서울에서의 공급 대책은 어쨌든 한계가 있잖아요. 땅이라는 게 뭐 계속 나올 수는 없으니까. 네네. 그리고 서울도 사실은 10개 구 정도는 별로 고점을 회복을 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못했죠. 네. 네네네. 그런 상황이면 결국은 이제 핵심 지역에 대한 어떤 문제가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 건데 그걸 위해서는 결국은 세금이다. 근데 대통령은 세금을 계속 안 건드리겠다고 했고 이번엔 건드린 건 아니잖아요. 예정된 일몰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방선거 끝나고 결국 세금 문제로 접근을 해야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떠십니까? 세금으로 잡지 않겠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보유세 개념을 제가 볼 때는 OECD 평균에 가깝게 간다라는 것은 세제 차원에서 접근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비거주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잡는 용도로 쓸 수밖에 없는 어떤 워딩을 던지셨기 때문에 약간은 그대로 뭐 말씀하시겠죠. 만약에 한다라면 보유세를 계속 공론화되고 있고 보유세에 대해서 이미 작년 9월에 국토부 기재부 이쪽에서 그 용역이 내려갔습니다. 보유세 개편에 대해서. 그건 왜냐하면 선진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요. 선진국들도 보면 보유세가 우리보다 높은 이유는 인구가 감소할수록 거래가 줄거든요. 그럼 거래량이 대한민국도 지금 예전에 비하면 많이 줄어있는 상태예요. 전반적으로는. 그러면 총 세원 관리 차원에서도 보유세를 조금 올리는 것이 다주택자의 중과를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 보유세를 올리면서 거래세와 양도세를 약간 완화시켜주면 실질적인 효과가 선진국에서 이미 증명이 됐거든요. 상승폭이 우리처럼 급등의 폭이 이렇게 심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선진국 사례를 들어서 아마 이제 정당성 그리고 또 아까 워딩 중에도 국민이 지지하고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명분 삼으신다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그걸 이제 타당성과 합리성을 갖다 내세우시면서 내가 그때 세금으로 잡지 않겠다고 했는데 일부는 필요한 것 같다라고 워딩을 바꿀 때도 그거에 대해서 큰 국민적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군요. 물론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은 비판하시겠지만.
근데 이제 그 세제 개편 방식은 이제 전문가들마다 워낙 얘기가 다양해서 네, 네. 그렇긴 한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양도세를 좀 내려주고 뭐 이제 네. 그다음 뭐 보유세를 좀 늘리자 이게 많이들 얘기하시는 처방이긴 한데요. 네네. 그러면 중과 유예 안 해주겠다고 해서 팔았는데 다시 양도세를 깎아주면 조금 네네. 이제 지금 매도하는 완전 분들이 또 이제 정책 네, 신뢰 형평성에 문제가 있죠. 네 예, 그게 좀 맞아요.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로 던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좀 1, 2년 정도 우리 국민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빠르잖아요. 패스트하잖아요. 그렇죠. 심성이. 네. 한 1년 정도 유예 시간을 두면서 천천히 스텝 바이로 공청회를 열고 이런 순서를 밟다 보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형평성의 문제는 묻힐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분들의 주로 파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파시는 분들은 집값이 내려갔기 때문에 못 파는 경우도 있어요. 네. 팔리지가 않는데 어떻게 팝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미 많이 오른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거기서 일단 조정 과정이 약간 중화되지 않습니까? 피해를 보는 분들의 어떤 형태가 약간 바뀌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스텝 바이로 이렇게 좀 케어할까 하고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거 이번에 국무회의인가 어디서 대통령이 말씀하실 때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주장했던 건데요.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때 이제 8년차 임대분들은 이제 8년 동안 그 임대사업자를 하면서 세금을 전세보증금을 안 올리고 많이 임대료 깎아줬죠. 인상을 5% 이하로 다 해서 네. 의무 기간을 지켜왔어요. 네. 그게 이제 작년부터 만기가 되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올해도 생깁니다. 맞습니다. 네,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임대사업자에서 혜택을 보려고 했는데 그걸 마치고 나면 정부에서 이제 중과 그것 때문에 뭐 어느 기간 안에 팔면은 중과를 안 했다고 하는데 못 파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왜 못 파냐면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게요. 세입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하고 조정지역 대상으로 묶인 네. 지역들은 세입자가 계시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나가라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좀 켜야 된다라고 저도 주장을 했는데 그 워딩이 국무회의인가에서 나왔습니다. 네, 어젠가. 그렇죠. 구윤철 총리가 얘기했던 네, 거예요. 구윤철 장관님께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그래도 좀 돌아보고 문제가 있거나 또 테러를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정부의 입장을 바로바로 표현해 준 건 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시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은 좀 없게 만드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4년 동안 유예되다 보니까 또 유예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셨던 게 있었는데 대통령이 단호한 의지를 하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그게 효과가 있냐 가격 잡는데 그리고 전월세가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런 주장하시는 분이 있고 근데 대통령은 다시 SNS에서 강남 3구에 매물 늘었어. 그리고 급매가 나오기 시작했어. 가격이 떨어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수님은 요 정책의 효과가 당장에 어떤 식으로 좀 나타날까요? 일단 5월 9일까지는 대통령의 그 정책 의지가 시장에 반영되는 게 이제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강남 같은 경우에 한 1, 2주 사이에 한 1,000개가 매물이 늘었고요. 네. 서울 전체로 보면 아파트 중에서 매물이 한 3,000개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효과를 봤다는 얘기고, 그럼 그 매물들은 주로 다주택자분들이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늘어났겠죠. 네. 그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5월 9일까지잖아요. 네. 그 현상이 쭉 되다 5월 9일이 끝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끝나고 나면 팔고 싶어도 못 팔잖아요. 중과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차익 실현을 하면 차익 실현 액수가 더 적어지겠죠. 네. 하더라도 거의 뭐 3주택자는 못 팔죠. 80% 가까우니까. 네. 2주택자도 뭐 60% 가까우니까 버겁습니다. 사실 버거운데. 그렇죠. 그러면 매물 잠김이 벌어진다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죠. 네. 하반기에 대해서 정부가 공급 대책을 이런 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 입주 물량도 또 서울이 부족하니까 공급 대책이 확실히 나아지고 저는 추가적으로 전월세 대책이 나아지면 더 좋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 주신 뭐 전월세 가격이 오른다 이 현상은요. 일단 시내에서 도심지는 그 현상은 아직은 없는데요. 수도권에서 그 현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똘똘한 채를 유지하고 기존에 있던 주택 중에 이제 수도권에 있는 주택이 하나 있다고 하면 수도권부터 팔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수도권에 전세로 놓을 물건을 지금 매매로 돌리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전세 매물이 좀 줄고 있는 현상이 좀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부에서 뭐랄까 좀 돌아보시고 좀 케어해야 되는 부분이 좀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시간이 많이는 없지만 그래도 뭐 한 달 안에 전월세의 어떤 이상 현상이 벌어지는 거, 매물 현상이 예전에는 한 단지에서 예를 들어서 전세가 20개, 매매가 20개 이렇다라면 네. 최근은 수도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전세가 35개, 전세가 5개 이렇게 이제 편중됐어요. 아, 매매가 35개, 전세가 5개. 네, 매매가 많이 늘어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가격 조정의 신호긴 신호인데 네. 이 부분 때문에 당분간 5월 9일까지는 제가 볼 때 전월세 물량이 축소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게 순간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 과도기를 정부가 잘 이렇게 케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존재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사는 사람은 대부분 무주택자일 거고. 그렇죠. 무주택자가 지금 다주택자의 주택을 사는 경우의 수가 제일 많을 텐데 확률적으로 서울에서는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렇죠. 그분들은 전세 살다가 매매로 돌아섰으니 그 전세 수요가 감소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본인 전세 수요 자체가 본인이 전세 살다가 네네. 매매로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 매매로 넘어가면 전세 수요가 조금 감소하는 효과는 있겠죠. 네네네. 근데 불행히도 거래량이 지금 적잖아요. 네. 거래량이 터져서 쉽게 말하면 이거죠. 부동산 매매가 자체가 안 이루어져가지고 그게 된다는 대통령의 거죠. 의지대로 다주택자분들이 좀 저렴하게 많이 내놓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순환이 될 텐데 지금 가격은 안 낮추고 매물을 내는 분들이 많으니까 무주택자분들이 다가가기 이제 버거운 부분이 있고 대출 규제 뭐 이런 것도 존재하니까 약간의 거기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거를 좀 더 빨리 발표를 했어야 됐겠네요.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네. 빨리 발표했더라면 지금 많이 지금 시장이 변했겠죠. 시장이 좀 변했을 텐데 그때 약간 주식에 좀 집중하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입을 좀 뭐랄까 아꼈죠. 네, 표현을 좀 아끼다 보니까 생긴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볼 때 이제 그동안 대통령이 이제 실무진들한테 국토부 장관 휘하 뭐 주택추진본부 뭐 LH 개혁 이쪽에 이제 기대를 하고 일을 맡겼는데 맡기시고 이제 뭐 APEC이라든지 관세 협정이라든지 여러 일들을 잘 처리하셨잖아요. 돌아와 보니까 진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좀 조금 여유가 생기시니까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직접 돌보시기 시작한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뭐 주택 국토부에 계신 분들이나 또 뭐 LH 기관이라든지 계신 분들이 대통령의 의지를 받쳐줘서 같이 좀 열심히 의지와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간다라면 성과는 좀 빨리 올 것 같은데 일단은 거기에 이제 대통령이 약간 섭섭하셔가지고 직접 진두지휘 나신 것 같아요. 나서신 것 같아요. 그러면 대통령 아버지가 가자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앞으로 잘 이루어진다라면 대책의 효과는 이제 추가 대책 이런 것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확실히 국민들한테 예전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심리적 안정도 좀 유도할 수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부동산원 그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요거는 지금 또 서울 같은 경우 52주 연속 상승. 52주면 딱 1년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연속 상승으로는 통계를 수립하고 나서 역대 3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건 지금 뭐 어쨌든 물론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전 윤석열 정부 때부터의 통계입니다. 52주니까 1년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도 정부의 대책이 적어도 이 강남 3구나 마용성이나 이런 데서 전혀 안 먹힌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관성에서 우리가 상승률의 폭을 봐야 되는데 상승률이 둔화가 됐잖아요, 전부. 그리고 거래량이 다 감소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 호가를 낮추는 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바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게 더 내려갈지 올라갈지 고민하다 보니까 거래량이 좀 안 받쳐주는 건데요. 제가 볼 때 이제 민족 명절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때 아마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무주택자분, 유주택자분들이 서로 대화를 나눌 거예요. 그럼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공약 이행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뭐 개국 정비나 이런 거 볼 때 이건 좀 다르잖아요, 시장이. 그러면 그런 유출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생길지 아니면 예전과 같은 길을 가겠다. 뭐 문재인 시즌2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일반 국민들은 판단하기 힘들잖아요. 여기서 제가 뭐 판단할 수 있는 거 하나 뭐 첨언을 드리자면
문재인 정부 때는 공급 대책이 나중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양도세 중과를 던지고 나서 네. 2017년 8.2 대책이거든요. 네. 던지고 나서 그해 12월 2일에 임대사업자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과해서 막 팔려고 하는데 갑자기 12월에 임대사업자 제도 세제 혜택을 주니까 네. 사람들이 갖고 있던 집을 안 팔고 임대사업자 물건으로 등록을 하지 임대사업자 물건이 엄청 늘어나면서 시장에 매물이 잠겼죠. 네. 그리고 공급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은 양도세 중과는 똑같은데 공급 대책이 있죠. 네. 임대사업자 제도가 없습니다. 특히 조정 대상과 토지거래허가를 묶어가지고 물건을 매집할 세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 와중에 생애채취자도 연초에 계엄식이 어려울 때 갭 투자를 금융위원회에서 허락을 했어요. 네. 그가 말이 안 맞잖아요. 생애채취자가 집을 사는데 나라가 지원을 하는데 그걸 갭 전세를 끼고 산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도 이번에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투기 수요를 잠재웠기 때문에 예전과는 시장과 달라요. 그럼 마지막 남은 건 뭐냐? 네. 공급 대책이 정말 확신이 오게 네. 나온다라면 시장은 변할 수 있는데 우리가 더듬어 볼 게 노태우 정부 때하고 MB 정부 때요. 네, 교수님 여기까지 저희가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의지가 있다로 보여진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